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경제, 훈훈한 경제에서 살펴가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정부가 얼마 전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어렵고 복잡해서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알기 쉽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미리 알아두면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볼 텐데요. 사실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오늘은 우리 생활 경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네, 일단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근로장려금 금액이 늘어나면서 대상자 요건도 완화가 된다는데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 더 살펴볼까요? 네, 근로장려금은 단독, 헛벌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총 급여액이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천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그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 올해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내년에는 대상자로 선정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재산 요건도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는데요. 하지만 1억 4천만 원인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듭니다. 네, 이 달라진 요건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급 금액이 이게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최대 지급액 같은 경우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에서 50%가량 늘어납니다. 또 단독 가구는 기존에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됩니다. 연령 요건도 폐지됩니까? 네,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개선 내용인데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천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급 방식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상반기 소득분을 8월 21일에서 9월 20일 사이 신청해 12월 말에 지급하고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해서 6월 말에 지급한 뒤에 그해 9월 말이 되면 정산의 추가 환급 및 환수하게 됩니다. 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근로장려금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장려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달라집니까? 네, 자녀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 대상도 좀 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헛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합니다. 네, 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분들, 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소득 외에 재산에 있어서도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재산 합계 1억 원 이상 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 4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지급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앞서 이한 경우처럼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자 이렇게 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해당이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 최대 37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의 비과세 혜택도 받는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네,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저축. 가입 대상 요건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해당이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되고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통장을 만들면 모두 같은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은 2년이고요.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비과세 적용 저축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아마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세법 개정안 통과 후에 내용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하지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 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휴직 중인 경우라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서 장기 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도 ISA 가입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에서 90% 감면 혜택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만이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가 되고요. 감면 신청 절차 개선이 되어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지 예정이던 제도가 연장된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가 일단 내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또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더 알아볼까요? 내년부터 도서와 공연 사용분 소득 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서 공제율 30%로 소득 공제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이 되고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 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는데요.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문화생활 하는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6세 미만, 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올해 1년간만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9월부터 아동수당 나온다고 은근히 또 기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면 연말 그 정산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아직 자녀는 없지만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상자 요건이 따로 없나요?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소득자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의료비 세액공제 부문에서 또 더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현재도 의료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갈까요? 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를 해줍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 소비세를 143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2019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노후 경유차 한 대당 승용차 한 대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한도 143만 원으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적용 기한이 3년 더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참고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